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랜선 세계여행을 맡은 마포중학교 김인정입니다. 선생님, 이 수업은요, 컴퓨터를 알지 못하는 교사의 자충우돌 실시간 쌍방향 적응기입니다. 저는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도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업에서 중요한 건 학생들이 학습할 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곁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상 제작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들과 어떤 수업을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실시간 쌍방향 학습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장점이 있었냐고요? 학생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반응을 알 수 있으면 제가 고쳐줄 수 있고요. 학생들이 어느 지점에서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실시간을 처음 시작할 때 저 역시 막막하고 두려웠답니다. 그 이야기를 선생님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는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도구가 지도판과 패들렛의 지도판과 쉘프라는 두 가지의 판입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저 옆에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저게 가장 선생님들이 나중에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이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랜선 세계여행은요, 기본 컨셉은 지리와 여행이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단계 세계지도와 친해지기 단계를 넣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학교가 실시간 수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루에 7시간 컴퓨터만 보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인 듯 수업인 듯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 2단계가 나왔습니다. 온오프라인 연계하기였고요. 맨 마지막이 제가 성취하고자 했던 도달 목표입니다. 해양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을 소개하는 글 쓰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요, 아이들하고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뭐를 해라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고요. 이 시간은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니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지?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세계여행을 떠나볼까?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썼던 도구가 구글 어스입니다. 아이들하고 저희가 미트를 실시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화면을 공유하면서 제 컴퓨터에서 구글 어스를 돌렸고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그때그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답하고 이거를 한 몇 번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패들렛을 아이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패들렛 지도판은요, 선생님들 패들렛을 처음 사용하시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 뜨는데 거기 보시면 지도 보이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추천하는 맵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쉘프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도 저렇게 선을 연결할 수 있을지 사실은 잘 몰랐는데 저희 아이들이 해준 거예요.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거 맞고요. 심지어는 색도요, 아이들이 직접 바꿔준 겁니다. 이 곳곳에 있는 그 포인터는요, 아이들이 가고 싶은 여행 지도를 저희가 만들어 본 겁니다. 여행 지도를 만들었을 때는 가고 싶은 선택의 이유, 그 다음에 장소의 중요성, 역사적 배경 등을 찾아서 소개하는 글을 적어보자 라고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올렸고요. 그럼 선생님들 걱정되시죠? 과연 애들이 어떻게 이 지도판을 쓸 것인가? 선생님들 집단 지성을 믿으십시오. 너튜브에 이렇게 패들렛 지도판 하면 학생용 버전까지 나옵니다. 그걸 구글 클래스룸에 제가 걸어놨고요. 걸어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미리 이 지도판을 제공하기 전에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지도했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클릭하면요,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2단계는 제가 온오프 연계하기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만들기 자료를 사전에 배부했어요.
3기 아이들은 정말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아이들 한 번 왔을 때 제가 직접 불러서 저 과제를 줬습니다. 주고 저게 단순히 놀이로 끝나지 않게 이걸 어떻게 수업과 연결할까를 고민했고요. 고민하면서 만든 게 이 2단계 온오프 연계학입니다. 저기 보시면 초록색 창에 뜯어 만드는 유명 건축물이라고 하시면 선생님들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가져간 거고요. 처음에 가져가고 사진을 찍는 게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온라인에서 만났을 때 그걸 패들렛에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왜 여기를 가고 싶은지 제가 앞에 얘기했었죠. 뭐 가고 싶은 이유, 선택 이유, 그 다음에 이 장소의 중요성, 만약에 너희가 여기에 관광 책자를 만든다면 어떻게 쓸래? 뭐 이렇게 물어봤었고요. 제가 똑같이 수업했는데 아이들 실시간 피드백이 되면서 보시면 점점 아이들의 글이 길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미트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기도 했고요. 채팅창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거기 보시면 그 패들렛에 직접 뭐 잘하고 있어, 뭘 좀 보충해, 사진을 좀 더 가까이 찍어, 뭐 이런 피드백을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이들이 정말 검색해서 갖고 와서 붙였고요. 그걸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검색한 내용 중에 가장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아이들이 읽고 생각하고 중요한 단어를 뽑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검색해서 갖고 오고 자기 언어로 이제 바꾼 거 보이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저렇게 실제로 관광 자료처럼 돋보일 수 있게 색도 칠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생각을 길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자들이 이 패들렛에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 당연히 난이도를 좀 높여봐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지리와 연계하기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와 연계하기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 구글 클래스룸에 올린 자료는 뭐였냐면요. 전통적인 생활 모습 의식주 조사하기입니다. 그래서 저 포인터들이 아이들이 실제로 과제를 했던 것이고요. 그걸 이렇게 본다면 하나하나 클릭해 본다면 다음번 화면과 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 뜯어 만드는 건축물이고요. 저기를 보시면 집 모양을 나오고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라의 이름과 그 나라의 전통 의상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각자 하나씩 줬고요. 이렇게 전통 가옥으로 제가 한정했던 이유는 현대 가옥은 그 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 이런 자연적 요인을 잘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전통적인 의식주를 조사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알아서 사회적인 요인도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종교와 관련된 의식주도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제가 좀 더 사진을 크게 찍어줘요. 친구들이 잘 볼 수 있게 뭐 이런 피드백을 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사진을 크게 찍었죠. 찍고 나서 의식주를 정확히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좀 더 피드백이 가면 이제 인도의 기후, 인도의 전통 의상, 인도의 전통 가옥 이 과정을 통해서 사회원에 나와 있는 사회과 성취 기준도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3단계 비로소 해양 관광지의 지형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여기를 학습시키고자 했는데요. 제가 만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고 사실 이 내용이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안 지형이 만들어진 형성 원인에 대한 학습을 사실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했다고 한들 다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마다 고민하는 게 집단지성을 믿으세요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너튜브에 해안 지형을 검색했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이 유튜브를 링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이들이 안 볼 수도 있겠죠. 링크를 걸고 제가 과제로 부여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해안 지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걸 댓글로 적어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댓글로 적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의 지역을 선택해서 구글 공유 문서로 협동학습을 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옆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띄워놨는데요. 중학교 지리 선홍 수령 평가 학생평가 지원 포털이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훌륭한 선생님들이 성취 기준과 그다음에 상중하 목표까지 고려해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저는 이걸 저희 아이들이 성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경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했어요. 이 만든 선생님은 중3을 대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중1 학생들한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습지를 만들면서 협동학습을 시켰고 한 반이 6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한 명이 한 지역에 배당된 학생이 한 4명 정도 되는 거죠. 3, 4명의 학생들이 한 지역을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글 공유 문서로 하셨고요. 혹시 학교에서 G시트를 해서 구글을 쓰신다면 제가 공유 문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요. 저기 클릭하시면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면 공유로 띄우고 애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학번이 뜹니다. 그래서 장난을 치고 있거나 뭐 아니면 다른 친구 걸 지우거나 이런 건 제가 직접 댓글을 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들도 이제 과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더 난이도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해양 관광지를 직접 소개하는 글을 만들었었는데요. 요거는 그 패들렛에 있는 쉘프 지도판입니다. 쉘프 지도판이고요. 보면 아이들이 직접 가고 싶은 해양 관광지인데 저희가 처음에 뭐 에펠탑이요, 무슨 뭐 자금성이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훨씬 수준이 높아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보울섬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찾아내더라고요. 그러고 실제로 어떤 경관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어떻게 형성됐나요? 즐길거리 체험 요소는 뭔가요? 이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잘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앞에서 학습했기 때문이에요. 이 협동 문서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질문들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이걸 하실 때 저는 이 패들렛을 띄워놓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 할당된 채워야 할 양도 있으면서 실제로 협동학습을 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단계는요, 발리 해안 개발 프로젝트이고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이 수많은 읽기 자료, 실제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여기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읽기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에 나왔고요. 당연히 아이들이 읽기 자료만 있으면 안 읽겠죠. 그래서 제가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적어주세요 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건 아이들하고 프로젝트 역할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프로젝트 역할놀이 역시 마찬가지로 개발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했고요. 정부 관계자, 현지 주민, 지역 상인, 그다음에 환경단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개발과 찬성, 토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한쪽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요. 제가 한 번 더 거꾸로 찬성한 친구는 강제로 반대로, 그다음에 반대한 친구는 강제로 찬성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해안을 개발해야 되는지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본인들의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수업을 못했지만 4단계 수업을 제안한다면 이걸 제안해 보겠습니다. 발리 해안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제안하는 호소문 쓰기를 실제로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사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2단계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 수업 아이디어를 가져가신다면 저는 중3 전환기 수업에서 하시길 권합니다. 혹은 아주 시간이 많다면 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장하는 책을 선정해서 독서 활동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통 사회과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로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책은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이고요. 이 책을 선정해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 수업을 구상할 때 갑자기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확 마음이 와닿거든요. 사실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요. 저는 수업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목표가 명확하죠. 이 사람들의 목표도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 도움을 내어줄 수 있는 건 동료 선생님들이고요. 생각보다 여러분 많은 자료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수업을 소개하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는요. 영상 제작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시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학습을 주로 했고요. 주로 하기 위해서 구글 협동문서 혹은 구글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했고요.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저희 학교의 기본 온라인 플랫폼이 구글 클래스룸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원격 수업을 할 때 정말 혼자라고 많이 느껴지는데요. 기존에 만들어진 좋은 자료가 정말 많아요.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 장점을 맞게 혹은 학습자 수준에 맞게 각색하셔서 수업에 이용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실시간을 할 때는 사실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컴퓨터를 잘하지 못하는 내가 실시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학습자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교사가 빨리 알아챌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실시간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꼭 찍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도 실시간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실시간 수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하시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요. 구글 클래스룸이나 기타 원격 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1학기 때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했고요. 물론 처음에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할 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1학기 때 학습한 게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에는 제가 영상을 이미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진행했고요.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패들렛을 공부하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아이들은 1시간 만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선 만들기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몰랐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직관적으로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 놓는 색을 바꿔서 하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힘들지 아이들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맨 처음 사용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너튜브 이용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패들렛을 유료 구매하여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수업 구상이 가능했는지요?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사실 이 패들렛 유료 구매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과학부장님께서 계속 11번, 죄송해요. 계속 쇼핑몰에 담아놓으라고 하셔서 그런 사이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설명하는데 되게 힘들었고요. 사실 제가 요 앞에 1단계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아서 하고 지워서 아이들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원격 수업이 지속된다면
선배들이 했던 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밤마다 그 패들렛을 지우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지도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도에 그 아이들이 포인터를 찍는 순간 여기가 고위도고 여기가 추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저위도고 여기가 따뜻한 지역이고 이거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해안 지형이 만들어진 형성 원인에 대한 평가는 총 몇 문항이며 선원 수령의 비율, 해당 문항의 배점 등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원래 만들어진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만드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형성 원인 평가는 하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아는 거에 집중해서 댓글 쓰기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배점은 당연히 중학교 1학년 없습니다. 혹시 이게 궁금하시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학생평가 지원 포털에 접속하시면 저는 해양 관광지로 떠나는 여행을 갖고 온 거고요.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자료가 단원별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선생님들의 평가 비율,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생기부 기재법,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상중하로 기재하는 법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요. 피드백에 집중하신 것 같은데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 개별 피드백은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피드백 집중한 거 맞죠? 네, 맞는데요. 제가 좀 저희 학교에서 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무조건 출첵만 하면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런 것도 미트창에 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처벌이나 제재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긍정적인 강화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잘하고 있어, 뭐 좀 더 크게 찍어, 사실 안 잘하고 있었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치사한가요? 제가 먹을 걸로 애들한테 얘들아 이 문제를 맞추면 선생님이 등교 계약할 때 맛있는 걸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긍정 피드백 할 때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맨날 피드백 누구 먹을 걸 주는 걸 체크를 하는 것도 수업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개발한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답변을 하는데요. 저한테 등교 계약 때 과자를 먹으려면 몇 월 며칠 날 정답을 뭘 했는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과자가 없습니다. 근데 정답을 한 번 더 암기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거짓말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거짓말 해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생각보다 솔직하고 다시 한번 느꼈지만 믿는 만큼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요. 발리해안 프로젝트 과정평가할 때 중요하게 보신 평가 영역이 무엇이고 그 관찰 자료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수업할 때는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4단계에 그 제안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제 의주 혹은 저의 의도대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여기서 제가 주안점이었고요. 관찰 자료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패들렛에 쓸 수 있게 했었습니다. 질문 6번째는요.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 수업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수준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지도와 친해지기, 저 1시간이면 친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한 5시간, 6시간 걸린 것 같고요. 앞에 있는 단계들이 계속 뒤에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돼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학습자의 눈높이를 맞출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을 빼고 한다면 사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조금 더 제가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힘들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는 보완을 한다면요, 원래 제 수업은 사실 책 읽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책 읽기까지 하고 싶고요. 책 읽기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바는 정답을 맞추는 아이들보다 문제를 낼 수 있는 아이들로 기르자라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그래서 제가 책 읽기 수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읽기 수업을 뒤에 붙여서 하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환기를 이용해서 이 수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 그 제목이요, 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세계 랜선 여행이었는지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교사가 아이들 곁에서 수업이 나가는 방향을 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였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하는 랜선 세계 여행이었고요. 저는 그 전에는 뭐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상 읽기 이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그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구글 어스는요, 선생님들 1단계부터 제가 못한 얘기 좀 더 드리고 갈게요. 구글 어스는요, 그냥 구글 어스를 그냥 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쉘프판은요, 아이들 개개인 과제를 내줄 때 좋습니다. 그다음에 쉘프판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 검색이 뜨고요. 그다음에 교사용도 있고 학생용도 따로따로 버전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만의 여행지도 만들기를 하실 때는요,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샘플을 하나 만들어 줬었어요. 그래서 샘플을 보고 아이들이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활용법이 나와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뜯어 만드는 건축물은요, 이게 난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별이 2개부터 7개까지 있는데 제가 아이들이 만드는 속도를 봤더니 별 2개짜리 정도를 선택하시면 잘 만드는 학생은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고요. 잘 못 만드는 학생은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별 3개, 4개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분 이상 잘 만드는 학생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타워 브릿지하고 예수상 같은 경우는 세계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여러 개를 한데 묶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거 선착순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하시면 됩니다. 아, 맞다. 요 패들렛에서 보시면 아래 혹시 별표 보이시나요? 그래서 별표 같은 경우는
이게 아이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제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매번 다르게 설정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이게 학습 속도가 차이가 좀 나서 곤란하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빨리 만드는 애들도 실제로 있어요. 빨리 만들고 잘하고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애들한테는 뭐를 제가 하라고 했냐면요. 다른 친구들이 만든 걸 보고 거기 있는 평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만들어서 평가를 많이 못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별이 보시면 5개짜리가 하나 있죠. 제가 이것도 평가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설프게 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은 요게 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것처럼 하트에 좋아요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로 그 아이들의 반응을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도판은요, 아까 지도판하고 선생님들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설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도판을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보시면 알아서 아이들이 찍은 포인터에 보시면 어떤 곳은 완전 내륙 지방이고요. 어떤 곳은 위도가 높고요. 어떤 곳은 위도가 낮고요. 어떤 것은 고산기후고요. 이걸 아이들이 찍으면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요 지도판 중에서도 요 버전을 선택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뭐 몽골 이런 데는 바다와 그 밀접하지 않다. 뭐 이런 게 아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사는 기후는 중위도에 몰려 있다. 뭐 이런 것도 아이들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서 요 그 판과 그다음에 요 선택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보시면 조 아래에 그 아까 별하고 그다음에 좋아요하고 맨 마지막 손도 있습니다. 좋아요, 싫어요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싫어요는 제가 봤더니 그렇게 많이 누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요만 누르고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누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설명하실 때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바로 얘들아 전통적인 의식주를 조사해 요 한 문장으로는 아이들이 과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를 들어줬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왜 전통 의상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통 의상이 생겼는지 알아? 라고 예를 들어줬고요. 그 예 속에서 자연적으로 사회적 요인, 그러니까 역사와 종교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아이들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드백을 해줬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백과사전 갖다 붙인 아이들 많았었고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을 골라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학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르고 그 중에서 그러면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구분해봐 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구분하기 시작했고 제가 원하는 사회과 지리과와 관련 없는 내용을 아이들이 삭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들 그 여행 자체를 싫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끌어가셨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요 이렇게 막 친절하지 않아가지고요 여행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참 저희 학교가 남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걱정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아이들이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 정도를 썼다는 얘기는 어느 학교에서나 적용하셔도 실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싫어해서 이 수업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한 친구는 없었고요. 그냥 과제 자체를 좀 힘들어한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제가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피드백해주고요. 사실은 학습을 혼자 잘하는 친구들은 처음과 끝만 확인했었고요. 학습을 못하는 친구들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검색해도 없어요. 뭐 이러면 검색 용어를 뭐라고 했니? 용어를 바꿔보렴. 그다음에 뭐 용어를 했더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미트 창에 채팅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은 제 피드백을 거의 못 받고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보다는 학습 능력이 좀 속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을 끌고 가는데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1학년 과정평가 세트 기록을 위해서 실시간 학생 관찰 일지를 기록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패들렛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구글 클래스룸에 기록한 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댓글은 실시간 쓴 날짜가 나옵니다. 패들렛 역시 쓴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쓴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정 세특을 하는데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은 따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요. 원격 수업에서 필요한 것이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한데 나름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게 저도 가장 고민입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제가 1학년은 주제 선택을 들어가고 2학년은 이제 교과를 들어가는데요. 시험을 봐보면 상위권과 하위권이 극명하게 나뉘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왜 수업에서 대답 안 하니 이런 거보다는요.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서 다음 학습이 궁금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먹을 것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칭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갖고 있는 팁인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앞에서도 컴퓨터를 잘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더 잘하면 네 덕분에 수업이 풍성해졌다고 실시간으로 제가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도 선 연결해준 친구도 제가 처음에 자기 거 하나만 연결해줬는데 우리 모두가 한 이 여행 지도를 네가 다 연결해주면 안 되니? 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것 같은 표정으로 결국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더디고 힘들고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부정적 피드백보다 학습을 끌고 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프로젝트를 길게 구상을 한다면 오늘 설명하신 수업의 차시를 몇 차시로 운영하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교과 수업을 할 때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고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하면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봅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자주 하고요. 자주 하면서 늦는 건 아이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했을 때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요, 학교에서 17차시로 구성된 수업인데 제가 마지막 단계까지 사실은 수업을 못했던 거고요. 저 같으면 자유학기제 한 학기, 저희 2달 하거든요. 한 학기부터 한 34차시 정도까지 한다면 이 수업 할 수 있을까? 혹은 저는 사실 전환기 정도가 돼야지 요 내용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아이들하고 한다면 교과 내용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했던 질문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기억나는 거요? 제가 기억이 날 만큼 수업을 이렇게 느긋하게 진행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요. 제가 미트 창을 키면 아이들을 엄청나게 빨리 뭐를 하라고 이렇게 재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주로 아이들이 제가 제시한 과제를 하기에 급급해가지고요. 네, 제가 심지어 주제 선택은 저희 학교가 수업이 3시 50분에 끝나는데 4시 반까지 저랑 남아서 마지막까지 한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배움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이들도 기특하고요. 이 수업을 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